아빠, 제가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노숙 소녀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백만장자를 멈춰 세운 건 그 말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한 번도 자식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 다음에 한 말은 그의 심장을 멎게 만들 뻔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강태성은 그의 개인 사무실로 갑자기 나타난 소녀를 보며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내리쳤다. 어린 소녀는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볼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강태성을 깊이 혼란스럽게 하는 단호함으로 그를 응시했다. 대기업 본사 30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까지 이 낯선 아이가 감지되지 않고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은 경비 시스템의 실패였다. 아빠, 얘기할 게 있어요. 소녀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녀는 마치 거기 있을 모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비싼 흑단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강태성은 화가 나면서도 호기심이 생겨 소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소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이상하게도 그에게 익숙한 도전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아빠라고? 넌 미쳤니? 나는 자식이 없어. 경비를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그가 항의하기 시작했지만 소녀의 다음 말에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제 엄마 이름은 윤혜진이에요. 소녀가 간단히 말했다. 이 말은 강태성의 배에 주먹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윤혜진. 그 이름은 2년 동안 입에 올리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부산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여성. 그의 마지막 진정한 사랑. 그가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사랑했던 여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그는 겨우 말했다. 하지만 소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자. 그 녹색 눈동자와 코의 형태, 심지어 고집스럽게 턱을 들어올리는 방식까지 모두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소녀가 반문했다. 전 이미 8살이에요. 엄마가 당신한테 여러 번 연락했지만 아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엄마는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심지어 아빠 회사에도 왔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새 여자친구가 있었죠. 그 말은 강태성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헤어진 후 혜진이 연락하려 했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 있었고 그의 삶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장애인이 된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새 여자친구 진서연의 조언만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혜진과의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설득했고 그는 그렇게 했다. 너 이름이 뭐니? 그는 마침내 물었다. 강하늘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엄마가 지어주셨어요. 아빠처럼 하늘을 향해 높이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요. 강태성은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하늘이 태어났을 때는 그가 혜진과 헤어진 직후였을 것이다. 그의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고 그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이 작은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딸, 그의 핏줄,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존재. 소녀의 말은 마치 과거의 메아리처럼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강태성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의 얼굴을 새롭게 주목하며 바라보았다. 그 녹색 눈동자, 코의 형태, 심지어 고집스럽게 턱을 들어올리는 방식까지 모두 너무나도 익숙했다. 윤혜진이 그의 마지막 진정한 사랑이었다. 2년 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가 버린 여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혜진과 나는 2년 전에 헤어졌어. 그녀가 내게 임신 사실을 알린 적이 없어. 하늘이 놀라운 성숙함으로 그를 방해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여러 번 연락했어요. 편지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심지어 아빠 회사에도 왔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이미 서연 이모와 함께였죠. 강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는 사고 이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생각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건설회사 강성건설의 회장이었던 그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갇혔다. 진서연은 그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었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 회사와 그의 삶을 점점 장악했다. 혜진의 모습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간호사였던 그녀는 순수하고 정직했으며 그의 부와 지위에
결코 현혹되지 않았다. 그들은 태풍으로 병원이 긴급 상황에 처했을 때 만났다. 그의 회사가 기부한 구호물자를 전달하러 갔다가 혜진의 헌신적인 모습에 반해버렸다. 하늘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왜 지금 나를 찾아왔니? 하늘은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다.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의 그들의 행복한 날들, 혜진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있는 김치찌개, 주말마다 함께 갔던 해운대 해변에서의 산책,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재정적 위기와 함께 그가 얼마나 차갑게 변했는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엄마가 아파요. 하늘이 단순하게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강태성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이니? 어떻게 아파? 신장이 안 좋아요.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병원비를 못 내고 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 거예요.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그는 진서연이 그에게 혜진에 대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당신의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녀를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소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하늘아,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엄마가 어디 있니? 부산대학교 병원 204호실이요. 3일째 의식이 없어요. 강태성은 갑자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알았다. 2년 동안 그는 자기 연민 속에서 살았다. 휠체어에 갇힌 채 회사는 서연의 소나귀에 넘어가고 자신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러나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김비서,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차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 부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강태성이 물었다. 그는 회사의 고급 현대 제네시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하늘을 유심히 관찰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멀 텐데. 하늘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병원 옆에 있는 요양원에서 할머니가 일하세요. 할머니가 서울 출장 가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선생님이 저를 강남역에 내려주셨고 저는 아빠 회사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강태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8살 소녀가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을 혼자 타고 강남의 고층 빌딩을 찾아가다니. 위험할 수 있었어. 길을 잃거나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어.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하늘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예전의 자신,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던 시절의 자신, 사고 전의 자신. 내 대해 엄마가 뭐라고 했니?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유리창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엄마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사고 후에 아빠가 많이 변했대요. 너무 슬퍼하고 화가 나서 모든 사람을 밀어냈대요. 엄마는 아빠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강태성은 불편함을 느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혜진은 언제나 그를 너무 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도 그랬다. 하늘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왜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의사들은 내 척수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했어. 1년 동안 이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하늘이 그를 다시 방해했다. 저는 꿈에서 봤어요.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다. 아빠가 서 있었어요. 엄마를 안고 채 태우는 꿈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어요. 꿈은 현실이 아니야, 하늘아. 때로는 진짜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이 반박했다. 정말 강하게 바라면요? 강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의사들의 냉정한 진단을 기억했다. 강 회장님, 유감스럽게도 다시 걸을 확률은 5% 미만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후 그는 재활 치료를 포기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아, 네가 틀렸어. 나는 다시 걸을 수 없어. 하늘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따뜻했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사람은 포기할 때만 정말로 지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강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그가 예전에 자주 했던 말이었다. 혜진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녀가 간호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가 위로해주며 했던 말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의 잊혀진 것 같았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였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도착하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춤추는 빗방울로 뒤덮여 있었다. 강태성은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휠체어로 옮겨 탈 때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혜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중병에 걸렸다니. 난 그럴 수 없어. 혜진과 나는. 강태성이 말을 시작했지만 하늘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엄마가 곧 돌아가실 거예요. 이 말의 단순하고도 잔인한 현실이 강태성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하늘은 두려움 없이 그의 휠체어로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작은 손을 올려놓았다. 이 제스처는 그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깊이 그를 감동시켰다. 아빠, 제가 알아요. 아빠는 다시 걸을 수 있어요. 하늘이 자신의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보아온 사람처럼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성은 급하게 손을 뺐다. 갑자기 노출되고 취약해진 느낌이었다. 그건 불가능해. 의사들은 내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했어. 1년 동안 이 휠체어에 갇혀 있었고 하늘이 다시 그를 방해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녀가 선언했다. 그 확신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사고 전에 아빠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대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사고 후에 아빠가 너무 슬퍼졌다고도 했어요. 사람이 너무 슬프면 몸도 포기한대요. 그녀의 말은 모든 방어막을 꿰뚫고 강태성을 강타했다. 마치 이 8살 소녀가 그의 모든 방어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 옛날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 혼자서 회사를 일으켰대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아빠는 해냈대요. 엄마는 그게 아빠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아빠가 아니라. 강태성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그는 겨우 27살이었다. 채권자들은 회사를 해체하려 했고 이사회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밤낮으로 일했고 불가능한 계약들을 따냈으며 5년 만에 강성건설을 한국 최고의 건설회사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그때 그는 지금과 달랐다. 열정적이었고 희망으로 가득 찼으며 장애물을 도전으로 여겼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을 가두고 세상을 향한 분노만 키워왔다. 왜 내가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강태성은 이 이상한 소녀의 확신에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하늘은 혜진을 고통스럽게 닮은 그 녹색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 꿈에서 봤어요. 아빠가 서 계셨어요. 엄마를 안고 예쁜 차에 태우는 꿈이었어요. 둘 다 웃고 계셨어요. 꿈은 현실이 아니야, 하늘아. 강태성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다. 때로는 진짜가 돼요, 하늘이 답했다. 정말 강하게 바라면요. 204호실 앞에 도착하자 강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작은 소녀는 불가능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희망은 전염성이 있었다. 병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강태성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다. 방 안을 들여다보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혜진은 좁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관과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황색을 띠고 있었고 기억 속의 그녀보다 훨씬 더 말랐지만 병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엄마, 하늘이 속삭이며 침대로 달려갔다. 아빠를 데려왔어요. 강태성은 천천히 다가갔다. 자신의 일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른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밀었다. 혜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고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가 그를 보자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 나타났다. 태성 씨, 정말 오셨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그가 기억하는 모든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는 침대 가까이 휠체어를 밀며 물었다. 그녀의 창백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은 너무 차가웠다. 혜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여러 번 시도했어요. 당신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편지를 보냈고 회사에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서연 씨가 절대 당신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강태성은 눈을 감았다. 서연이 그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났다. 그녀는 당신의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일 뿐이에요. 그녀를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자신의 피해 망상과 우울함 속에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원한다고만 생각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해? 그는 물었다.
혜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이제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험이 없고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강태성은 눈물이 그의 눈에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마지막으로 운 것은 언제였을까? 아마도 사고 직후 의사가 그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였을 것이다. 내가 도울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돈은 문제가 아니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적합한 기증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검사를 받을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내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혜진의 눈이 커졌다. 태성 씨,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런 말 하지 마.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하늘이 내 딸이야. 그리고 너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너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가 버렸던 사람.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이 있잖아요. 혜진이 말했다. 서연 씨와 함께. 서연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내 회사를 점점 장악해 왔어. 나는 너무 무기력해서 그것을 막지 못했을 뿐이야. 하늘이 다시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엄마, 제가 말했죠.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요.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8살짜리 소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잊고 있던 무언가를 보았다. 믿음,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의사에게 말해야겠어. 그가 결심했다. 당장 검사를 받을 거야. 혜진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꿈을 꿨대.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꿈을. 그리고 처음으로 나도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어. 신장 이식이 필요하시다고요? 담당 의사 김태호는 혜진의 차트를 검토하며 물었다. 그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신장 전문의였지만 강태성의 존재에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회사 회장이 갑자기 그의 병원에 나타났으니 당연했다. 네, 저와 혜진 씨가 적합한지 검사해 주세요. 강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강 회장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 씨의 상태는 매우 위급합니다. 신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미 독소가 혈액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강태성이 물었다. 운이 좋으면 한 달, 아마도 몇 주일 정도. 의사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의료 경험에서 오는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가 준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다. 검사는 얼마나 걸립니까? 혈액형 검사는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강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김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검사는 정밀해야 합니다. 서두를 수 없습니다. 강태성은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다. 시간이 없었다. 검사를 시작하세요. 필요한 모든 비용을 내겠습니다. 의사가 강태성의 휠체어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건강 상태는 장기 기증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척수 손상은 수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고 제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강태성이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 당장 검사를 시작하세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물리치료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강태성은 놀랐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강한 목적의식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목적을 찾으신 것 같군요. 강태성은 의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사고 이후 그는 물리치료를 완전히 포기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보호해야 할 딸이 있었다. 그리고 살려야 할 여자가 있었다. 김 선생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좋은 물리치료사를 알고 계십니까? 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실은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라고 국내 최고의 재활 전문가입니다. 마침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늘이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혜진 씨가 입원한 이후로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로 간호사 휴게실이나 대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그녀를 돌봐주고 있지만
이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강태성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딸이 병원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니. 그가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 하늘아, 그가 소녀를 불렀다. 하늘이 색칠 공부를 들고 다가왔다. 오늘 밤부터 나와 함께 지낼 거야. 내가 부산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가 거기 머물자. 하늘의 눈이 빛났다. 정말요? 엄마 가까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매일 엄마를 보러 올 수 있어.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강태성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에서 강태성은 거실 창문을 통해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검은 비단처럼 빛났다. 그는 하늘이 침실에서 잠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휠체어를 돌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소녀가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오랜만에 강태성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은 멀게만 느껴졌다. 여기 그의 오래된 부산 아파트에서 그는 예전의 자신을 기억했다. 혜진과 행복했던 시절의 자신을, 사고 전의 자신을. 깨어 있으세요? 박명석 비서가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강태성이 병원을 떠날 때 서울에서 비서를 불러 부산으로 오게 했다. 주인님께 드릴 보고가 있습니다. 말해봐, 명석 씨. 서연 이사님이 계속 전화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강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취소해. 내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고 전해. 그리고 박 비서가 계속했다. 하늘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출생 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회장님의 딸이 맞습니다. 윤혜진 씨가 8년 전 강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했고 아버지란에는 회장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강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늘을 보는 순간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핏줄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공식 확인은 또 다른 차원의 현실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혜진 씨의 의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10%밖에 남지 않았고 투석도 더 이상 효과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태성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심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았다. 혈액형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 내일 아침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명석 씨. 이제 쉬러 가봐. 비서가 나간 후 강태성은 휠체어를 하늘의 방으로 밀었다. 침대 옆에서 그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고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다. 왜 나를 믿니? 그는 속삭였다. 왜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믿어? 왜 내가 엄마를 구할 수 있다고 믿어? 하늘은 물론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균일한 호흡으로 계속 자고 있었다. 하늘은 강태성을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8살 소녀의 눈에서 볼 수 없어야 할 슬픔이었다. 그녀의 다음 말은 강태성을 숨이 멎을 정도로 강타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예전에 달랐대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내 엄마는 틀렸어. 나는 결코 착하지 않았어. 강태성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파괴적인 자아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럼 왜 아빠를 볼 때마다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늘의 질문은 사무실의 운명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강태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갑자기 나타나 불가능한 기적을 약속했다. 그녀의 존재에는 그를 동시에 진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강태성은 세상이 오직 그의 고통을 중심으로만 돌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 소녀는 그의 변화할 능력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과 맹목적인 믿음으로 최고의 의사나 가장 비싼 치료사들조차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다.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든 것이다. 아빠, 하늘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강태성은 그녀의 뺨에 손을 대었다.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처럼 지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새벽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도와줄게. 그는 마침내 속삭였다. 네 엄마를 살리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약속할게. 좋아. 널 병원에 데려다 줄게. 하지만 단지 네가 내 대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야. 강태성이 선언했다. 그는 이제 하늘의 결단력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녹색 눈동자는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개인 엘리베이터로 휠체어를 조작했고 하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서 걸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의사는 결과를 들고 와서 그들을 만났다. 강 회장님, 윤혜진 씨와 혈액형이 일치합니다. 당신은 A형이고 그녀도 A형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는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강태성이 물었다. 빠르면 5일 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준호 선생님은 4층 재활센터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시면 그를 만나러 가실 수 있습니다. 병원 재활센터는 밝고 넓은 공간이었다. 다양한 운동기구와 평행봉, 계단 등이 있었고 여러 환자들이 치료사들과 함께 운동하고 있었다. 강태성은 자신의 휠체어를 밀며 이 모든 것을 관찰했다. 사고 이후 그는 재활치료를 포기했었다. 그에게는 재활의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유가 생겼다. 강태성 회장님, 40대 초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박준호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태성은 손을 내밀었다. 박 선생님, 김 의사가 당신이 최고라고 하더군요. 박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평가는 과분합니다. 회장님의 상태에 대해 김 선생님에게 간략히 들었습니다. 척수 손상이죠. 완전 마비입니까? 부분 마비입니까? 부분 마비입니다. 하반신에 약간의 감각은 있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MRI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강태성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서울병원에서 받은 스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박준호는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손상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뜻입니까? 손상된 부위 주변에 일부 신경 조직이 남아 있습니다. 재활치료와 특별한 운동을 통해 이 신경들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느리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몇 달, 아마도 1년 이상.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지팡이 없이는 절대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재활센터 구석에서 다른 환자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녀의 믿음을 생각하니 갑자기 용기가 솟아났다. 시작합시다, 박 선생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당장요? 네, 지금 당장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왜 걷고 싶으신가요? 김 선생님에 따르면 회장님은 1년 동안 재활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합니다. 강태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하늘이의 꿈을 믿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만납시다. 주말에도요. 1시간도 빼먹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그날 밤 하늘이 잠든 후 강태성은 부산 아파트 발코니에 휠체어를 놓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물리치료의 첫 세션은 고통스러웠다. 단지 다리를 몇 센티미터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땀이 비오듯 흘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태성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부산에 있는 거죠?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있어요. 강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연 씨, 내가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이 나에게 딸이 있다고 말하려 했을 때 당신이 그녀를 막았죠? 또 다시 침묵. 그리고 마침내, 태성 씨,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서연 씨. 내가 돌아갈 때까지 모든 회사 결정은 보류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휠체어를 침실로 돌렸다. 하늘이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산대학교 병원은 슬프고 과밀한 곳이었다. 복되는 환자와 가족들이 가득했고 집에서 가져온 반찬통을 들고 바닥에 앉아있는 가족들도 있었다. 강태성은 자신의 비싼 휠체어와 고급스러운 옷이 끌어당기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끼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이 필요와 절망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혜진의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태성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하늘 때문이었다. 자신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딸, 그리고 혜진 때문이었다. 그가 버린 여자. 엄마가 오늘은 좀 더 좋아 보여요. 하늘이 말했다. 그녀는 어젯밤 강태성의 부산 아파트에서 잘 잤고 오늘 아침에는 그와 함께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꿨대요.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혜진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였다. 잘 잤니? 강태성이 휠체어를 침대 쪽으로 밀며 물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네, 생각보다 잘 잤어요. 하늘이는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좋았나요? 네,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내 아파트에서 잤고 오늘 아침에는 해변을 따라 산책했어요. 정말요? 하늘이가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혜진이 말했다. 당신을 닮았나 봐요. 당신도 항상 바다를 좋아했잖아요. 강태성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태풍 피해 지역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러 갔다가 그는 물에 젖은 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혜진을 보았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그는 즉시 매료되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혈액형이 일치해요.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는 5일 후에 나올 거예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태성 씨, 정말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이미... 그만해, 혜진 씨.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늘이는 내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버려서는 안 되었던 사람.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태성 씨,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단지 하늘이가 자신의 아버지를 알기를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딸을 알게 되어 기뻐요. 그녀는 놀라운 아이예요, 혜진 씨. 용감하고 똑똑하고 결단력 있어요. 당신을 닮았군요. 혜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당신도 많이 닮았어요, 태성 씨. 특히 고집스러운 면에서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침대 옆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말했죠?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요. 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하늘아, 내 말이 맞았어. 강태성은 목이 메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1년 동안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다. 그는 자신의 불행에만 집중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밀어냈다. 하지만 이 8살 소녀는 그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었다. 혜진 씨, 그가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약속해요.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가늘고 창백했지만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당신이 여기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태성 씨. 충분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하늘이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은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려 강태성의 휠체어로 달려왔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 올라타 작은 팔로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강태성은 이 작은 생명체의 온기를 느끼며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팔을 들어 딸을 안았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늘아. 그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성은 혜진의 병실로 들어섰다. 새벽 5시부터 여고 9시까지 박준호와 함께 고통스러운 물리치료를 받은 후였다. 그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얼굴은 피로로 창백했지만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엄마가 깨어났어요. 하늘이 기쁘게 말했다.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에 반사되어 빛났다. 혜진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어제보다 나아 보였다. 피부가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고 눈에도 약간의 빛이 돌아온 것 같았다. 하늘이가 말하길 당신이 아프다고 했어. 강태성이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다. 그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내게 당신의 딸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 그녀는 정말 내 딸이야, 그렇지?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두려움이 스쳤다. 네, 태성씨. 하늘이는 당신의 딸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수백 번 전화했고 3번이나 회사를 찾아갔지만 서연 씨가 절대 당신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강태성은 눈을 감았다. 헤어진 후 혜진으로부터 온 끊임없는 전화와 메시지를 기억했다. 서연은 그녀가 돈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말을 믿었다. 왜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어? 강태성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혜진이 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딸과도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꼭 쥐었다. 엄마, 아빠한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말해줘요. 소녀가 아버지를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혜진은 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늘아, 그건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야. 그녀가 시작했지만 소녀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말해줘요. 그녀가 고집을 부렸고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부전증이에요. 혜진이 마침내 강태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식이 필요하지만 의료보험이 없고 치료비가 너무 비싸요. 얼마나 시간이 있어? 강태성이 물었다. 그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의사들은 운이 좋으면 몇 주, 한 달 정도라고 해요. 혜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말의 무게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어머니를 사랑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치료비는 얼마야? 강태성이 물었다. 그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태성 씨, 난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이가 자기 의지로 찾아온 거예요. 혜진이 약하게 항의했다. 내가 물었잖아, 얼마냐고. 강태성이 고집을 부렸다. 그는 하늘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 후 대답했다. 이식 수술은 5천만 원 정도고 그 전에 투석과 다른 치료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1억 원 정도 될 거예요. 강태성에게 1억 원은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쓰는 정도의 금액이었지만 혜진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어. 강태성이 질문을 계속했다. 네, 하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혜진이 체념한 듯 대답했다. 내가 기증자가 될 수 있어. 강태성이 갑자기 선언했다. 병실 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뭐라고요? 혜진이 물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약간 몸을 일으켰다. 내 신장 하나를 기증할 수 있어. 우리는 혈액형이 일치하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곧 나올 거야. 혜진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태성 씨,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꼭 그래야 해. 강태성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왜요? 혜진이 물었다. 그녀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 딸이고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였으니까. 저녁이 되자 김태호 의사가 혜진의 병실을 방문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다. 강태성은 긴장된 마음으로 의사의 눈을 살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윤혜진 씨,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7%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점점 더 피곤해졌고 숨쉬기도 어려워졌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강태성이 물었다. 그는 휠체어를 의사 쪽으로 더 밀었다. 김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매우 위급합니다. 투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독소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고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심장에요. 하늘은 창가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의 빛이 그녀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다. 이식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강태성이 물었다. 강 회장님,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는 내일이나 모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장님이 기증자가 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강태성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의 현재 상태는 주요 수술을 받기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척수 손상이 있고 면역 체계도 약화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강태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 의무는 모든 위험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혜진 씨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혜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강태성이 마침내 물었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긴급 요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견딜 수 있어요. 혜진이 갑자기 눈을 뜨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를 위해서. 강태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는 강하게 버티고 있었다. 8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김 선생님, 강태성이 결심한 듯 말했다. 저의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해서 기증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김 의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강 회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혜진 씨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늘이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요. 강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변호사를 보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김 의사가 병실을 나간 후 강태성은 혜진의 침대로 휠체어를 밀었다. 하늘은 이제 어머니 옆에 누워 있었고 혜진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혜진 씨, 강태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구할 방법을 찾을게요. 약속해요. 혜진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태성 씨, 때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도 자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은 이겨낼 거예요. 우리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강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물리치료를 위해 병원에 도착했다. 그의 몸은 전날의 훈련으로 아팠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박준호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6시가 채 안 됐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박 선생님. 강태성이 대답했다. 최대한 빨리 진전을 이루고 싶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태성의 눈에서 결단력을 볼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해봅시다. 다리 근육을 자극하기 위한 전기치료도 추가하겠습니다. 1시간 후 강태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평행봉사위에서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그를 지탱할 수 없었지만 박준호의 도움으로 그는 몇 초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다. 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박준호가 격려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진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봅시다. 강태성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난 할 수 있어요. 재활 세션이 끝나자 김태호 의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강 회장님,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태성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과 혜진 씨는 부분적으로 일치합니다. 완벽한 일치는 아니지만 이식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 건강 상태가 수술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강태성이 그의 말을 완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척수 손상과 약화된 면역 체계를 고려하면 신장 기증은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럼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하나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김 의사가 대답했다. 국립장기이식센터에 긴급 요청을 넣었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혜진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재활실로 달려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빠, 엄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와요. 강태성은 즉시 휠체어로 옮겨 타고 하늘의 뒤를 따라 혜진의 병실로 서둘러 갔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이미 그녀 주변에 모여 있었다. 혜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모니터는 불안정한 생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강태성이 다급하게 물었다. 폐부종입니다. 한 의사가 대답했다. 신부전으로 인해 체액이 폐에 축적되었습니다.
이뇨제를 투여하고 있지만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강태성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괜찮을 거야 하느라 그가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님, 저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의사가 그를 복도로 이끌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혜진 씨는 어쩌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당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기증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강태성이 갑자기 말했다. 위험은 감수하겠습니다. 김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지 않습니까? 저와 혜진 씨 모두 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낮습니다. 강태성은 병실을 다시 바라보았다. 혜진은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호흡하고 있었고 하늘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준비하세요. 그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지금 바로 수술합시다. 회장님 정말 확실하십니까? 김태호 의사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들은 이제 병원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강태성의 변호사와 다른 의료진도 함께 있었다. 모든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척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대수술을 받으면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강태성이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혜진 씨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 딸의 어머니입니다.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회장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몇 가지 법적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하늘이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태성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딸과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지혜로운 말들,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는 이제 막 그녀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곧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찢었다. 수술은 언제 진행됩니까? 그가 물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 의사가 대답했다. 혜진 씨의 상태가 매우 위급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성은 하늘을 찾기 위해 병원 복도를 따라 휠체어를 밀었다. 그녀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박 비서와 함께 있었다. 그녀가 그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아빠! 그녀가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강태성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늘아.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거야. 내가 엄마에게 신장을 줄 거야. 하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럼 엄마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럴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는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걱정하고 있었다. 아빠. 하늘이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알아요. 아빠가 아프다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 아빠가 수술하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 들었어요. 강태성은 놀랐다. 이 작은 소녀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 항상 놀라웠다. 걱정하지 마 하늘아.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빠. 하늘이 그의 휠체어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제 꿈이 진짜가 될 거예요. 아빠가 다시 걷고 엄마도 나아질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태성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 이 어린 소녀가 그토록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 만나자 하늘아. 그가 말했다. 오늘 밤에는 박 비서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일 아침에 우리 모두 함께 있을 거야. 약속하세요? 하늘이 물었다. 약속할게. 강태성이 대답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준비를 위해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었다. 그는 통화를 무시하고 신경외과 의사 이정훈을 만나러 갔다. 회장님, 이 의사가 말했다. 수술 전에 몇 가지 검사를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수술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척수 손상 때문에 마취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 강태성이 대답했다. 혜진 씨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하늘이는 아버지도 필요합니다. 이 의사가 지적했다. 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였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바다. 제가 처음으로 혜진 씨를 만난 곳이 저 바다 근처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태풍이 부산을 강타했을 때였죠. 저는 구호 물자를 전달하러 갔다가
병원에서 밤새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만 집중했죠. 이 의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강태성이 계속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누군가를 구할 기회가 왔습니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 의사가 마침내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 만약 제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하늘이에게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수술 준비를 기다리는 동안 강태성은 마지막으로 하늘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병원 정원으로 휠체어를 밀었고 하늘은 옆에서 걸었다. 가을의 햇살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하늘아, 뭐 하고 있니? 강태성이 물었다. 하늘은 벤치에 앉아 낡은 스케치북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우리 집이요.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여기 봐요. 이건 아빠, 이건 엄마, 그리고 이건 저예요. 그리고 여기 정원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놀 수 있는 큰 정원이요. 그림은 단순했지만 세부적이었다. 새 막대기 인물이 손을 잡고 노란색 창문과 정원의 꽃이 있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정말 예쁘구나, 강태성이 말했다. 그는 갑자기 미래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꼈다. 하늘과 혜진과 함께하는 미래. 어디에 살고 싶니, 하늘아? 바다가 보이는 곳이요. 그녀가 즉시 대답했다. 엄마는 항상 바다를 좋아했어요. 엄마가 행복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해운대에 가서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강태성은 갑자기 결정을 내렸다. 수술이 끝나면 우리 모두 함께 해운대 근처로 이사할까? 내가 거기에 멋진 집을 가지고 있어. 지금은 비어있지만 우리 세 사람이 살기에 완벽해.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엄마랑 저랑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 물론이지. 강태성이 대답했다. 내 엄마가 괜찮다면 말이야. 엄마는 좋아할 거예요. 하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항상 아빠 얘기를 해요. 슬픈 얼굴로요. 하지만 아빠가 옛날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해줘요. 강태성은 가슴이 아팠다. 그는 혜진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를 얼마나 실망시켰는지 생각했다. 하늘아, 엄마가 아프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니? 영도의 작은 아파트요. 창문에서 바다가 조금 보였어요. 하지만 계단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아플 때는 힘들었어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너는 어디서 지냈니? 김할머니네요. 옆집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들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병원에서 잤어요. 강태성은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딸이 사실상 노숙자나 다름없었던 동안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다. 하늘아,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돌볼 거야. 아빠가 걸을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같이 산에 갈 수 있어요? 하늘이 갑자기 물었다. 강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나아지면 우리 셋이 제주도에 갈 수 있어요. 엄마는 항상 제주도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 제주도에 갈 거야.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하늘은 스케치북을 내려놓고 강태성의 휠체어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의 무릎에 앉아 그의 목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저는 알았어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강태성은 눈물이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을 꼭 안았다. 하늘아, 내가 네 삶에서 빠진 시간들이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곁에 있을게. 그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일이 될지라도. 아빠, 제가 아빠한테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구 삼촌이라고. 물리치료사예요. 예전에 엄마를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허리를 다쳤을 때요. 강태성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박준호 선생님은 이미 나를 돕고 있잖아. 하지만 정우 삼촌은 특별해요. 삼촌은 기적을 만들 수 있대요. 강태성은 하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좋아, 하늘아. 수술 후에 그 전구 삼촌을 만나보자. 약속해요. 약속할게. 하늘은 만족한 듯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고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강태성은 그 그림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마친 후 강태성은 하늘이 말한 정구 삼촌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다. 그는 박명석 비서에게 전화했다. 명석 씨,
전구라는 물리치료사에 대해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부산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혜진 씨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 후 박 비서가 정보를 가지고 왔다. 강정우라는 물리치료사를 찾았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해운대에 자신의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우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유명하고 특히 척수 손상 환자들의 재활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 후에 그를 만나볼 계획입니다. 하늘이가 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현 이사님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안건을 논의 중입니다. 강태성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줄 몰랐군요. 우리 법무팀에 연락해서 이사회를 연기하도록 하세요. 법적으로 내 승인 없이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서현 이사님이 회장님의 정신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나타난 딸에 관한 결정들이요. 강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 걱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혜진 씨를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문제는 나중에 처리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강태성은 하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내일 보자 하늘아, 박비서 아저씨가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아빠, 제가 꿈을 꿨어요. 하늘이 갑자기 말했다. 아빠가 걷는 꿈이요. 아빠가 병원 복도를 걸어서 나가는 꿈이었어요. 강태성은 미소를 지었다. 또 예지몽이니? 네. 하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요. 아빠가 지팡이를 짚고 걸었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걸었어요. 강태성은 이 어린 소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하늘아, 내가 걷든 걷지 못하든 나는 항상 너의 아빠일 거야. 그리고 너를 사랑해.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하늘이 대답했다. 그리고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수술실로 향하는 길에 강태성은 지난 며칠 동안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자기 연민에 빠져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딸이 있었고 아마도 다시 사랑할 기회도 있을지 모른다. 수술 준비실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여러 개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특히 불길했다. 태성 씨, 당신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료 보고서를 확보했어요. 하늘이의 양육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당신의 건강 상태로는 아이를 돌볼 수 없어요. 강태성은 분노로 떨었다. 서연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딸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마취 전문의가 물었다. 강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준비됐습니다. 이 수술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회장님의 상태를 고려하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태성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취제가 주입되기 시작하자 강태성은 하늘의 얼굴을 생각했다. 그녀의 웃는 모습, 그녀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저는 알아요. 그의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동안 강태성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가 깨어나든 깨어나지 못하든 그는 마침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다.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회장님, 저를 들으실 수 있으세요?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강태성의 의식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과 밝은 조명이 그를 맞이했다. 중환자실이었다. 얼마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쉬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수술 후 18시간이 지났습니다. 김태호 의사가 대답했다. 그는 강태성의 침대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회장님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혜진 씨는요? 강태성이 즉시 물었다. 김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신장이 혜진 씨의 몸에서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거부 반응의 위험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매우 좋은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은 온통 아프고 약물로 인해 머리가 흐릿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하늘이는요?
아이는 괜찮습니다. 박 비서님과 함께 있고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올 거예요. 강태성은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 살아났다. 혜진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의 딸은 양부모를 모두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태성 씨, 친숙한 목소리가 그를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강정구 하늘이 언급했던 물리치료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탄탄한 체격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우 씨? 강태성이 놀라움으로 물었다. 어떻게 여기? 하늘이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전구가 설명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와 강태성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짚었다. 제가 혜진 씨를 알고 지낸 지 오래됐어요. 그녀가 병원에서 일할 때 만났죠. 그리고 이제 하늘이가 당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강태성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박준호 선생님이 이미 제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 선생님은 훌륭한 치료사예요. 하지만 제가 특별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척수 손상 환자들을 위한 방법이요. 저는 전통적인 한의학과 현대 물리치료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태성은 이 남자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결단력, 열정, 그리고 진정한 관심. 그것은 하늘의 눈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당신도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강태성이 회의적으로 물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의 MRI 결과를 봤어요. 손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경회로를 다시 훈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고통스럽고 오랜 과정이 될 겁니다. 매일 훈련해야 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리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함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는 재활을 포기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다. 딸, 그리고 아마도 혜진까지. 정우 씨, 그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딸이 저를 믿고 있어요. 저는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회복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만나요. 주말에도요.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늘이 달려들어왔다. 아빠, 그녀가 외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정구 삼촌을 만났어요? 응, 만났어. 강태성이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맞았구나, 하늘아. 정구 선생님은 특별한 것 같아. 하늘은 기쁜 미소를 지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삼촌은 기적을 만들 수 있대요. 엄마도 깨어났어요, 아빠. 그리고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대요. 강태성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이 깨어났다. 그들은 모두 살아남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태성 회장이 이사회에 불참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진서연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전화를 귀에 댄 채 격분했다. 그녀의 비서가 전한 소식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가족 문제 때문에 바쁘다고요? 어떤 가족 문제요? 강태성에게는 가족이 없어요. 서연은 강성건설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시작했지만 강태성이 휠체어에 갇히게 된 이후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해왔다. 처음에는 단지 일시적인 도움이었지만 나중에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사들은 그녀를 존중했고 직원들은 그녀에게 복종했으며 강태성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는 전화벨이 다시 울렸다. 뭐예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여기 한 기자가 있는데 강 회장님의 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딸이요? 불법적인 딸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연은 마치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들여보네요. 기자는 젊고 야심찬 남자였다. 무엇이든 기사를 위해서라면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타입이었다. 서연 이사님, 저는 경제일보의 이준호입니다. 강태성 회장이 사생활을 인정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강 회장이 어린 소녀와 함께
부산대학교 병원에 들어가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장기 적합성 검사를 위해 김태호 의사의 개인 의료 서비스를 고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자가 떠난 후 서연은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그녀는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 갑자기 나타난 어떤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망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비상시를 위해 저장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최 형사님, 진서연입니다. 누군가 조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윤혜진이라고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그녀의 딸 하늘도요. 어떤 종류의 조사를 원하십니까? 형사가 물었다. 모든 것이요. 의료 기록, 경제 상황, 배경, 행동. 유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어제까지요. 3일 후 서연은 완전한 보고서를 받았다. 혜진은 엄청난 의료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병 때문에 여러 일자리를 잃었으며 헤어진 후 강태성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었다. 소녀는 학교에 많이 결석했고 사실상 노숙자 상태였다. 완벽했다. 그녀의 다음 전화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에게 걸었다. 박 변호사님, 양육권 소송과 법적 후견인 지정을 준비해 주세요. 그녀가 냉정하게 선언했다. 누구를 상대로 하시는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다. 강태성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연 이사님, 지금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강태성은 정신적으로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장애, 우울증, 사회적 고립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했다. 강태성은 양육권을 잃고 정신적으로 무능력자로 선언될 것이며 그녀는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다. 최종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연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하늘이 그녀의 아버지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싸울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강태성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민지 씨, 서연이 그녀의 비서를 불렀다. 부산으로 차를 준비해 주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강태성이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의 서명이 필요한 몇 가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다. 강태성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혜진도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다. 하늘은 매일 두 병실을 오가며 부모님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오후 강태성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박명석 비서와 함께 서연이 회사에서 벌이고 있는 음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 중 몇 명이 서연 편에 섰습니까? 강태성이 물었다. 현재로서는 5명 중 2명입니다. 박 비서가 대답했다. 장원석 이사와 김민준 이사는 서연 이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진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2명의 남자가 따라왔다. 한 명은 변호사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공식적인 문서를 들고 있었다. 태성 씨, 서연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건강이 좋아 보이네요. 수술이 잘 된 모양이군요. 강태성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세운 일로 왔습니까, 서연 씨?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태성 씨, 당신은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나타난 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태성이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서연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은 임시 양육권 신청서입니다. 당신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의 법적 후견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강태성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당신이 감히, 태성 씨,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휠체어에 갇혀 있고 방금 대수술을 받았어요. 8살 아이를 어떻게 돌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 아이의 어머니도 중병에 걸려 있어요. 하늘이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해요. 나가주세요. 강타의성이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태성 씨, 이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당신이 회복되면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관해서도 일시적으로 당신의 권한을 제게 위임하는 서류도 준비했어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에요. 강태성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서연 씨, 당신이 내 회사를 가지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제가 멍청해 보입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까지 이용하려고요? 서연의 가면이 살짝 흔들렸다. 당신의 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DNA 검사를 했나요? 그 여자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의 돈을 노리고요.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하늘이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멈춰 섰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경계하는 눈으로 물었다. 서연은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낮추었다. 안녕, 하늘아. 나는 서연 이모야. 아빠의 친구지. 너를 도우러 왔어. 하늘은 서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빠가 당신에 대해 말했어요. 당신은 아빠의 친구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빠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에요. 서연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 아이는 너무 무례하군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해 보여요. 내 딸에 대해 말하기 전에 조심하세요. 강태성이 경고했다. 하늘은 아버지의 침대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엄마가 당신을 보고 싶대요. 중요한 얘기가 있대요. 강태성은 하늘에게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당신이 보다시피 저는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서연은 분노로 떨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태성 씨. 법원에서 만나요. 그녀가 떠난 후 강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아, 엄마에게 가자.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녀에게 말해야 해. 박 비서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하늘이 그를 혜진의 병실로 밀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색이 훨씬 좋아졌고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태성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혜진 씨. 서연이 하늘의 양육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내 회사도요. 혜진의 눈이 걱정으로 커졌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강태성은 결의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함께 가족으로서.